오늘은 동학농민군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동학농민운동, 뭐 동학혁명, 뭐 동학밀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그 운동인데요.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를 공부하면요, 19세기 후반 조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제의 핵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방공령, 교조신원운동, 전주화약, 집강소, 그리고 고부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자, 주제열기입니다. 교과서 112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주제열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을 내쫓자며 일어섰다고 합니다. 왜 농사짓는 농민들이 외적을 물리치자며 봉기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농민들은 왜 봉기를 일으켰을까요? 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죠. 우리가 매번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외척이라든가 뭐 집권 세력들의 부정부패 이런 걸로 인해서 삼정의 논란이 심해졌고요. 그런데 왜 외적을 물리치자고 얘기했을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 있죠? 1차 농민봉기 기록화가 있습니다. 자, 농민군이 앉으면 움켜진 축창만 보이고 일어서면 하얀 옷만 보인다고 해서 앉으면 죽사, 서면 백사 이런 말이 일어났다고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민들은 왜 관리와 외적에 대해서 이렇게 어, 비판하면서 봉기를 했을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 청과 일본 상인들,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은 지방의 장지까지 침투하면서 소상인과 농민들의 삶을 더 힘겨워졌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본으로는 쌀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곡물이 부족해집니다. 곡물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먹을 식량이 부족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곡물이 부족해지니까 이 황해도 지역과 함경도에서는 방공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방공령이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자, 황해도는 1890년에 방공령이 이루어지고요. 함경도 같은 경우는 1889년에 방공령이 선포됩니다. 자, 하지만 이 방공령도 원래 방공령은 말 그대로 곡물이 나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막느냐? 그리고 왜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서 이 일본 측의 항의로 방공령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에 따른 또 책임, 그다음에 보상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보상해줘야겠죠. 일본한테. 물론 이건 어거지로 받는 보상이죠. 하지만 그 보상, 그 또 보상 비용이 다 누구한테 부담이 되냐? 바로 농민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외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요. 그리고 서울의 외국 공간과 교회 건물에는 척외양, 외와 양놈들을 물리치자라는 이런 벽서가 붙여나가기도 시작합니다. 이렇듯 이 당시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서양과 일본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니까는 뭐 곡식을 빼앗거나 혹은 뭐 면직물 수입으로 인해서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면직물 생산자들이 타격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생존권을 위협하니까는 어, 외적을 물리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9세기 후반의 조선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9세기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입니다. 자, 개항 이후에도 삼정의 문란과 지방 간의 수탈은 계속됩니다. 우리 삼정의 문란과 지방 간의 수탈 누가 한번 방지하지 않나요?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한번 막아내죠. 흥선대원군이 양전 사업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뭐 호포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 하고요. 그리고
세도 가문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측근들이라든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양성하면서 이 지방 간의 수탈도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에 다시 등장했던 세도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민씨 세력들이죠. 민씨 세력의 등장으로 똑같이 삼정의 문란과 지방 간의 수탈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죠. 게다가 이모군란과 갑신정부에 따른 배상금 지불, 그다음에 개화정책 추진 등을 위한 막대한 재정 이런 게 필요했죠. 이모군란 때 배상금 지불하기 위해서 재물포 조약했죠. 그리고 갑신정부 때는 무슨 조약했죠? 한성조약했죠. 한성조약. 이런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 백성들이 다 이게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배상금 지불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화 정책의 추진 비용. 특히나 이 개화 정책은 꾸준히 진행됩니다. 어, 뭐 각종 기계를 들여온다거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거나 혹은 뭐 외국으로부터 뭐 새로운 뭐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저항을 하냐? 첫 번째, 관리 부패나 수탈을 관청에 고발하는 소극적인 저항을 해보지만요, 오히려 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지방 간의 수탈에 의해 좀 많이 피해를 받으니까 이 지방 간의 수탈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해봅니다. 뭐 벽서를 쓴다거나 혹은 관리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높은 상급 관청에 고발을 하지만요.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죄도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는데 너 왜 자꾸 고발했어? 너 괘씸죄 하면서 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제도적으로 해결할 길이 어찌 보면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은 보다 이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는 거야. 이것들이 안 되니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특히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893년에 전국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농민봉기가 서서히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나 언제 한번 크게 폭발하냐? 1893년에 점점 많아져서 이게 절정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듬해 일어났던 동학 농민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은 갑자기 뜬금없이 농민들이 갑자기 봉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농민 봉기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통일된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은 봉기를 하면 가장 먼저 한 건 관청을 장악하고 수령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직접 개혁을 하고요. 자, 이러한 행동을 나서면서 자신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죠. 자, 이 당시 서양인 선교사가 나라 내 불평등이 노골화되어 있고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조선 내 유럽 거류민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고 일기를 남길 정도로 농민봉기는 일상적이었습니다. 농민봉기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 외지인 사이에서도 야 이러다가 더 큰 봉기로 번질 수 있겠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봉기 19세기 후반의 조선 상황은 농민봉기가 자주 일어났고 그것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농민봉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 동학은 어떻게 농민봉기와 결합했을까입니다. 자, 동학과 농민봉기가 어떻게 결합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동학은 이대 교주 최시영이 포접제를 정비하고요. 이 포교에 힘을 쓰면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갔습니다. 자, 최시영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요. 최시영은 그 최재우가 지었다는 동경대종과 용담유사 있죠. 이거를 어, 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과 노래를 통해서 동학을 널리 널리 퍼뜨리기도 했죠. 자, 이걸 비롯해서 포접제를 통해서요, 이 포교의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급속히 확산한 지역이 바로 삼남지방입니다. 삼남지방은 어디라 했죠? 그렇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인데요. 자, 이 삼남지방에 왜 이 동학이 많이 퍼지됐냐?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삼남지방은 정부의 수탈이 극심했던 지역이죠. 이 당시에 세금을 주로 쌀로 많이 내죠. 쌀이나 뭐 면포 이런 걸로 많이 내는데, 이 당시에 이 삼남지방은 최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는 탕과놀이들이 더욱더 횡포를 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했죠. 자, 두 번째, 외세. 외세의 경제 침탈이 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 당시 외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양국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삼남지방의 먹을 식량이 많이 떨어져서 쌀값이 폭등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그렇죠, 영국의 값싼 면직물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면직물, 가내수공업 산업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경제적 침체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당시에 동학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과 이 동학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세력이 커진 동학 교도들은요, 1892년에 첫 번째, 1892년에 충청도 공주 집회를 열게 됩니다. 자, 충청도 공주 집회에서 이 교조 최재우, 그러니까 이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동학을 탄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어, 전라북도 삼례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892년에 하고요. 공주 집회, 삼례 집회, 그리고 이듬해 1893년에는요, 궁궐 앞에서 교조 체제의 억울함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교조 신화운동. 요거 세 번째입니다. 자, 교조 신화운동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충청도 보원에서 동학교도와 민중들이 탄광우리 처벌과 외세 배척 등의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는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거를 보온 집회라거든요. 마찬가지로 189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동학은 점점 세를 확산시키면서 공주집회, 삼례집회, 교조신운동, 그리고 보온집회까지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동학에 대한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고요. 나아가서 최대우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탐관오리 처벌과 외세 배척 등 이런 정치적인 구호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 탕가놀이 처벌과 외세 배척의 내용이 나왔다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렵 동학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동학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학에 많이 참여하고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자, 이 당시 고을의 경계를 넘지 못하던 농민들의 농민봉기. 자, 이 농민봉기는 지역적이었죠. 지역적이고 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학이라는 이 종교 조직과 연결되면서 이 전봉준 같은 지도자가 나오고요. 이를 통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농민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종이라든가 고종 시기에 뭐 산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농민봉기가 그 한 지역에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이 되거나 번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학이라는 조직이 이제 농민봉기가 점점 합쳐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농민봉기가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동학과 농민분기 결합으로 인해서 산발적이고 제한적이고 개별적 농민분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변했다. 자, 산발적, 개별적 어떤 농민분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전됐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포접제가 나왔는데요. 포접제 한번 살펴보면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포접제는 동학의 자치 공동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공동체를 포,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접이라 했습니다. 접은 보통 40호 정도로 하죠. 40호에 대략 이 당시에 한 호에,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대여섯 명 정도, 많게는 뭐 7명, 8명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6명 잡읍시다. 그 6명 정도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한 호에 6명이니까 4, 6에 24, 24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접은 보통 한 240명 이상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고부 농민봉기는 왜 일어났을까입니다. 고부 농민봉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자, 고부 농민봉기는 전라도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요. 농민을 수탈하고 횡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학이 확산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게 정부의 수탈이었습니다. 자, 정부의 수탈, 특히나 탐관오리들이 뭐 갖은 세금을 거두거나 농민들한테 수탈을 하고 그다음에 횡포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부군수였던 조병각 또 이외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요. 자, 황무지를 개간한다면서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추수할 때 강제로 세금을 거두고요. 자, 만석보가 멀쩡히 있는데도 그 아래 새로운 보를 쌓아서 물세까지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미 물이 잘 확보가 된 지역이에요. 이 고부란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있는 보를 놔두고 새로운 보를 만듭니다. 또 거기다 보를 만드는데 그 보를 만드는데 사람들을 그냥 갖다 쓰죠. 예. 돈 안 주고 요역으로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또 강제로 여기 물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세까지 걷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탐악을 하게 되죠. 탐악을 하면서 이 조병갑에 대한 고부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게 쌓여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이 전봉준 등은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요. 사람을 모은 뒤에요. 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부 농민봉기죠. 그래서 아전들을 벌주고요. 그다음에 부정하게 거둔 곡식을 농민에게 나눠주고요. 자, 수탈의 상징이었던 새로 만든 보도 헐어버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고부 농민봉기는 지금 이 모습만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냥 농민봉기입니다. 농민봉기. 자, 그러나 이 고부 농민봉기가 동학조직이라는 것, 동학조직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는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발통문 한번 봅시다. 사발통문. 자, 난리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됐지. 그냥 이대로 지나가서야 백성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겠는가 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뭐 요 안에 이 내용이 여기 안에 있다고 해요. 여기 안에.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두 번째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효수란 건 뭐냐면 그 사람 목을 그러니까 잘라버려서 그거를 사람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걸어놓는 걸, 그러니까 그 잘린 목을 잘 보이는 곳에 거는 걸 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청과 화약고를 점령할 거. 자, 아첨하여 백성 모습 탄광호를 징계할 거. 그다음에 전주 감영을 함양하고 서울로 곧바로 하고. 전주 감영은 이 당시에 왜 목표물이 됐을까요? 그렇죠. 전라도의 중심지였죠. 전라도 중심이었고 전라도 관찰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함락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서울로 가는 것은 누굴 보겠다? 임금을 찾아가 보겠다. 그런 거죠. 자,
이 사발통문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사발통문은 1968년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송준섭, 이제 이 사발통문 서명자 중 하나인 송대화의 후손이랍니다. 그 집에서 이제 발견이 된대요. 이 사발통문은 고부 농민봉기 당시에 각 고을의 집강들에 돌린 원문 아니고 그 무렵 여러 사실을 모아놓은 기록물들이라고 합니다. 자, 서명자는 주모자를 알 수 없도록 사발로 원을 그리고요. 그런 뒤 자신의 이름을 그 둘레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이 원에 사발을 놓고 원을 이렇게 그린 거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름을 한자씩 이렇게 한자씩 이렇게 써갑니다. 근데 이렇게 써가면은 이름을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뭐 저렇게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모자가 누군지를 발견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보통 명단 쓰면은 뭐 대장 누구 뭐 부대장 누구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는 그런 거 구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주모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이 자신들을 서로를 보호해 줬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 통문에서는 민심의 동향, 결의사항 등이 담겨 있어서 봉기 주도 세력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부 농민 봉기는 평범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전주 가명을 함락한다거나 서울로 간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전국적인 농민 봉기로 번질 그런 조짐이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고부농민 봉기 후 새로운 군수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해산을 하게 되죠. 자, 농민봉기는 진정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파견한 안핵사가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의 가혹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이용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태. 여러분 선생님이 안핵사는 이 조선 후기 때 몇 차례 나온다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임술 농민봉기 때도 안핵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부 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지금 안핵사가 나오고 있죠. 이 안핵사, 중앙정부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동학과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항해서 전봉주는 이웃고을의 그 동학 지도자인 손아중과 함께 손을 잡고요. 전라북도 고창 지역입니다. 이 무장에서 대규모로 농민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제1차 농민봉기라고 하고 1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망명이 높았던 동학 지도자 김계남도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인물도 지금 3명이 나왔습니다.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동학의 지도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듯 아까 고부 지역에서만 벌어졌던 농민 봉기가 이제 옆고을에 있던 손화중 그리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망명이 높았던 김계남 그러니까 각 지역 전라도 각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봉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봉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농민군은 백산에서 진을 치고요. 자, 백산에서 진을 치고요. 포갑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제하자. 제폭구민을 내세웁니다. 제폭구민. 그리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보국관민. 구호 두 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폭구민과 보국관민. 이 두 개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농민봉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행동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4대 행동강령은 왼쪽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두 번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라. 세 번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네 번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 귀족을 모두 없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조항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살생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농민들은 서로 간에 그런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살생 그리고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오히려 가서 또 약탈을 해버리면 또 하나의 악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농민 봉기를 한 이유가 이 정부의 폭압에 맞서고 그리고 권세가라든가 세도가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지 우리 하층민들 우리와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벌인 농민 봉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충요, 뭐 유교적인 유교적 윤리죠. 그다음에 오랑캐, 일본 오랑캐. 특히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의 그 농민들의 경제 침탈을 일삼았던 대상이었고요. 자, 우리 서울로 가서 왕 주변에 있는 그런 권세가나 귀족을 없앤다. 그러니까 왕을 갈아치우자 이런 봉기가 아닙니다. 왕을 갈아치우자 하는 봉기가 아니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을 갈아치우자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왕한테 반대하는 건 반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왕 입장에서는 무섭죠. 예, 농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섰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농민군의 활동을 보시면요. 농민군은 이 정읍 지역의 황토야에서 전라 감영공을 물리치고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일개 농민군, 그러니까 뭐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농민군들이 죽창 하나 들고, 뭐 조총, 화승총 이런 거 하나 들고 관군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 후기에 군대가 그만큼 빈약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농민군의 그런 기세가 드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라서 두 번째, 장성 황룡천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정부군까지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군까지 격파되는 상황 속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급속도로 전라도 지역을 휩쓸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월 말에는 전라 감양에 있는 전주상마저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이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각지에 있는 동학조직과 연결이 됐고 그 농민 봉기를 조직적으로 연결한 결과 이 전라도 감영군도 물리치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관군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전주성까지 마저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선 정부의 대응을 한번 봅시다. 조선 정부의 대응 방안. 자,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다급하게 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참 이게 그래요. 관군이 무너졌습니다. 관군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날의 군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세의 힘을 또 한 번 빌려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청나라 정부가 기대었던 것은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파병을 요청합니다. 자, 청은 군대를 보내면서 텐진 조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실을 일본에게 알리게 됩니다. 텐진 조약의 내용에 보면요, 양국군이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양국군이 조선 안에 있지만은 서로 이제 철병을 하게 되죠. 철병을 하면서 나중에 어느 한 국가가 군대를 보내면 서로 알리자 이런 식으로 내용의 조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청나라 군대를 보내면서 일본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청나라에서 이렇게 알려면 오케이, 그럼 우리도 군대를 파견하겠어. 자, 근데 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게 된 내용은 텐진 조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이 조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것은 제물포 조약. 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포 조약 때 우리 공사관에 경비병을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군이 우리나라 안에서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어, 이 제물포 조약 그리고 텐진 조약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일본도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은 실제 목적은 청에 밀리고 있던 정세를 뒤엎고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자,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것보다는요, 실제로는 이때 들어오는 청나라와 한판 붙고 싶었습니다. 한판 붙어서 이 조선에서의 정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결국 뭘 제공하냐? 청과 일본의 전쟁을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청일 양군이 출병했다는 그런 소식이 농민군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패정개혁과 신변보장을 조건으로 정부군과 화의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 자, 농민군과 정부는 다급하게 청나라만 요구했는데 일본도 들어오네?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빨리 합의를 하자. 농민군 너네 요구 조건 뭐야? 이러면서 빨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농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였지 외세가 오히려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군도 정부군과 얼른 손을 맞잡으면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급히 급히 농민군을 해산하게 된 거죠. 자, 그 결과 전주화약을 맺은 결과 농민군은 첫 번째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집강소 중요합니다. 집강소는 행정, 치안을 담당했던 그 자치기구입니다. 자치기구. 그리고 여기서 개혁안을 실행하게 됐고요. 자, 53개의 고을에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각 고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자치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면서 패전개혁안. 자, 자치적 치안을 유지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패전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패전개혁안에 뭐 12개의 개혁안이 어,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뭐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요. 탐관오리 처벌과 그다음에 조세개혁 그리고 부채탕감 그리고 뭐 사회적 악습 폐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는 중앙정부는요, 중앙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규정청을 설치해서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화약을 통해서 이 전라도 지역의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폐정개혁안을 해 나가게 되고요. 중앙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요,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전주 화약을 맺었다? 그렇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군과 급히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폐정 개혁을 실천한 집강소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학교도들은 각 읍에 할거하여 집강소를 내세우고요. 서기와 집사 등의 임원들 둔이 완전히 하나의 관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강소에 대한 내용이죠. 집강소 안에 서기와 집사 이런 게 있으면서 임원을 두고요. 완전히 하나의 관청. 그러니까 각 고을마다 뭐 관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현령이라든가 현감이라든가 목사라든가 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관아가 있을 건데 그 관아를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의 관청이 다시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을의 군수는 이름만 있을 뿐 행정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연하죠. 이 직강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치안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자, 심지어 고을 군수를 추방하고 아전들이 모두 동학당에 들어 목숨을 부지하였다고 합니다. 전봉주는 동학도들에게 의지하여 혁명을 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호들은 흩어지고 천민들은 부호들의 재산을 빼앗아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변화된 전라도 지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혁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호들은 흩어지고 천민들은 부호의 재산을 빼앗고 원수를 갚고 뭐 그런 식으로. 자, 해설을 보시면요. 자, 직강소는 패정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민공동의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기구였습니다. 농민군이 집강소의 우두머리인 집강을 맡고요. 그 각 지역에 있었던 농민군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민군의 집강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농민군은 집강소를 통해 수탈에 앞장섰던 지주와 탕관오를 처벌하고요. 문란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요. 그다음에 쌀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실시하는 패전개혁을 나서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이 농민군은 전라도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에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개혁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얼마 가지 못하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군은 왜 다시 봉기하였을까입니다. 교과서 115페이지고요. 자, 제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나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전조 화약을 맺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개혁 요구 조건을 시행하게 되면서 봉기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잠해졌던 농민 봉기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주 화약 후 정부는 청일
양국 군대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선 정부가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파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니까는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겠다 싶어서 얼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조 화약을 맺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일 양국군은 철병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텐진 조약 조항에 따라서 양국군은 바로 철병을 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일본은 철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은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요.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894년 6월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 청일 전쟁에서 점차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일본이 조선을 부호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자 농민군은 가을 수확이 끝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농민봉기는 우리 탐악이라든가 탐관오리 처벌, 뭐 나쁜, 그러니까 수탈한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은 2차 농민봉기는 일본군을 주로 몰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즉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자, 그런 의미에서 일어났던 봉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제도의 개혁을 외쳤던 1차 봉기와 달리 2차 봉기는요. 2차 봉기는 일본을 몰아낸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관군과 함께 동참하자고 경문을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문인데요. 자, 왕조 500년을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하파, 감사님도 잘 살피시어 함께 의를 위하여 죽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봉준이 충청남사 박재순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자, 그러나 여기 이 박재순이라는 사람 나중에 을사오족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듯 이미 정부는 이제 일본과 손을 맞잡으면서 개혁을 하고 있고 일본의 수중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군들은 도저히 동학농민군과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각 지역에 있는 동학조직을 활용해서 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농민군과 일본군은 어떻게 싸웠을까입니다. 자, 2차 봉기에서는 교주 최시영의 지시에 따라 1차 봉기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충청도 중심의 북적. 자, 2차 봉기는 충청도 중심의 북적 그리고 동학교단 전체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등의 모든 농민군의 봉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농민군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농민 봉기로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 전라도 중심의 남접군과요.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손병희와 전봉준. 자, 논산에서 집결하게 됩니다. 논산에서 집결해서 서울로 진격을 하던 도중에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과 정부군의 연합부대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차례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최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이 공주에 있었던 우금치 전투를 통해서 동학 농민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농민군은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패했고요. 자, 전봉준, 김계남, 손아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당시 일본군들은 흩어진 농민군을 모조리 죽인다 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규모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군의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모든 동학농민군을 비롯해서 농민군과 관련 없는 그런 민간인들까지 학살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양반 유생이들로 구성된 민보군도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 동학농민군은 반란자들입니다. 왜냐?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흔들고 나아가서 이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들어가서 권세가 귀족 이런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선의 양반들은 동학 농민군을 도와주기보다는 일본군과 함께 이 동학 농민군을 오히려 탄압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간에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패전개혁 의원은 가부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뭐 그 안에는 이런 것들 있죠. 신문제, 폐지 요구라든가, 그리고 뭐 과부의 재가 재혼이죠, 재혼, 허용이라든가, 각종 사회 악패스 폐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가부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농민군 가운데 일부는 항일 의병에 가담도 하게 됩니다. 의병에도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학당, 활빈당 등의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반뇌세 투쟁을 하게 됩니다. 반뇌세 투쟁. 활빈당과 영학당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듯 이 동학농민운동은 나중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는 실패로 끝났지만은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실패로 끝났지만은 이후에 항일 의병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학당, 활빈당 등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반뇌세 투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이 재판 받으러 가는 전봉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전봉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삶의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은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게 아쉬웠을까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만한 영상 매체가 뭐냐면요. 그 지난 SBS에서 했던 드라마였던 그 녹두꽃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나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드라마 한번 살펴보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그 전봉준과 관련된 노래가 있죠. 새야새야 파랑새야. 그렇죠. 녹두꽃이 지고 나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한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116페이지 보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범교과 학습인데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학의 평등사상, 당시 지배층의 수탈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등사상 뭐였죠? 뭐 인내천 사상, 뭐 시천주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중시하던 동학농민군의 모습,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중시하던 동학농민군의 모습은 동학과 농민군의 세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생명 중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차 봉기 때 발표한 4대 약속에는 생명 중시 사상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있었죠. 이 첫 번째,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이거 있었죠. 이게 생명 중시와도 관련이 있죠. 아까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다른 나라의 비슷한 민중운동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인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보면 적과 싸울 때 4대 약속이 있습니다. 적과 싸울 때는 우리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긴 자가 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긴 사람이 큰 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로 목숨을 해치지 마라. 이게 중요하다.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긴 자가 공이 있다. 매번 행군하며 지나갈 때 절대로 사람과 가축을 해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 오해가 있어 나라에 충성한 사람 말의 심리에는 주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이렇게 죽이지 말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유교적 도덕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면 피해서 다니고 이런 식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생명 중시를 가장 우선으로 여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제활동. 자, 농민군은 필요한 물건 살 때 그 가격을 충분히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청들한테 백성들한테도 수탈한 곡식을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민중들은 농민군을 환영했죠. 뭐 가격을 제대로 치러주고 그다음에
빼앗겼던 곡식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활동만 하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만민평등, 양반, 백정, 상하, 귀천에 관계없이 다양한 신분이 동학농민운동에 어,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자, 백정 출신은 남계천 대접주가 돼서 지도자로 활동하고요. 노비접주 김석원, 남흥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장흥의 이조희 같은 여성 지도자.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이 동학농민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동학농민운동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생명중시, 구제활동, 만민평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고 그리고 그 가는 지역마다 농민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117페이지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자, 일본으로 곡물이 유출되고 흉년까지 들자 일부 지방관들은 이것을 내렸습니다. 어떤 걸까요? 방공령이죠. 방공령.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이었죠.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을 맺으면서 나온 규정입니다. 2번 빈번하였던 농민봉기는 무슨 종교를 만나서 전국적인 항쟁을 발전했죠? 네, 동학이죠. 동학입니다. 3번 전주화합 후 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 이걸 설치해서 치안 유지와 패전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건가요?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자, 2번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가상대화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자, 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을 습격하여 임금님을 놀라게 했어. 그래서 기역 의병을 규합하였지. 나라는 사람이 니은 도적들을 가는 곳마다 공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관청의 재물을 약탈했어. 그러면 다 사람이 관청과 부자들이 빼앗아간 곡식과 재물을 다시 우리들에게 나눠주니 의적이 따로 없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밀추층, 기역, 디귿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요? 동학농민군이죠. 일본군을 맞서기 위해서 조직했던 제2차 농민봉기를 얘기하고요. 자, 나의 입장은 관청, 그러니까 정부 사람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정부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은 공문서를 불태우고 장부를 불태우고 나가서 관청에 모아둔 세금을 다시 돌려줬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관청과 부자들 다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청 부자들이 빼서 수탈해간 그 곡식을 나눠주니까 이 동학농민군들을 의로운 도적들이라 해서 의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튼 기역, 니은, 디귿 다 각자 다른 사람인데 다 각자 다르게 지칭을 하지만은 똑같은 건 동학농민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다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사람들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는 누구일까요? 가는 고부 어, 농민 지도자, 농민군 지도자죠. 나는 양반 유색, 다는 고부 농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 활동을 해보자. 조세 수치와 관련된 조항을 밑줄을 그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 수치, 자, 이게 그 폐정 개혁안 내용인데요. 조세 수치와 관련된 조항 밑줄을 그어보자 했는데 지금 밑줄이 다 나왔죠. 전운소, 혁파할 조세 운반 기관입니다. 이 왜 전운소를 혁파하자고 하냐면요. 이 전운소가 조세 운반을 하면서 조세 운반에 관련된 그런 세금을 또 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운서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었는데 그 세금을 옮기기 위해서 또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환곡 없애라고 하고요. 동포전, 그러니까 군정은 집집마다 본갈로 2냥씩,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씩 내자 이런 거고요. 네, 전세는 전과 같이 하고 11번 집집마다 부과한 노역을 줄여줄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세, 역, 곡물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 패단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이런 게 있죠. 조세수지불란, 탕관오리 부패, 그다음에 부정부패, 그리고 임금을 둘러싸고 매관매직을 하는 그런 세도가들, 뭐 여흥민씨라든가 명성하고 세력들, 뭐 이런 세력들이 극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 개혁안에 나타나 있는 당시 사회 문제점과 비슷한 오늘날의 문제점 찾아보고 발표해보자고 하는데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뭐 세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부정부패 뭐 그런 것들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요새 또 집이 문제가 있잖아. 집. 뭐 전세, 전정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뭐 예시답안으로 보면요. 뭐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예시답안을 보면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뇌물을 써서 입사 청탁을 하는 거나
당시 매각 매집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예시 담아 있는데요.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세금 엄청 많이 걷어갔잖아요.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길었습니다. 길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